2015년 봄, 평양 제1인민병원 내과 진료실. 20해 동안 한결같이 환자를 돌보던 42살 의사 리성철에게 갑작스러운 호출이 왔습니다. 사흘간의 신원 조사 후 그가 받은 임무는 수령님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특별 의료진이었습니다. 별장 의료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일제, 일본제, 미국제, 최고급 장비들과 스위스산, 프랑스산 고급 약품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그는 가족을 남겨둔 채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2015년 봄 평양 제1인민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성철입니다. 당시 42살, 20해 동안 환자를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내과 의사였습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약사인 아내와 10살 아들과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평양 시민으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입니다. 성천강 옆 작은 마을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인민학교 교원, 어머니는 농장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강냉이죽,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항일 빨치산 이야기. 그 시절엔 체제를 의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철아, 사람 살리는 일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냐. 의사가 되어라. 그 한마디에 밤낮 공부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에 들어갔고 95년에 졸업해 평양 제1인민병원에 배치됐습니다. 함흥에서 기차로 10시간 걸려 오신 부모님이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평양 의사가 됐구나.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배급소에서 받은 옥수수쌀로 지은 밥에 김치 한 조각이 아침이었고 장마당에서 두부를 사오면 명절이었습니다. 하루 30명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약이 부족해 제대로 못 고칠 때가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생활총화, 자아비판, 당 정책학습,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 전사다. 그런 구호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당시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2015년 5월 어느 날 병원 당비서가 찾아왔습니다. 리성철 동무 내일 아침 9시까지 당위원회실로 오시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 갑작스러운 호출은 좋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당위원회실엔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민보안성, 보위부로 보이는 사람들.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사흘 동안 신원 조사를 했습니다. 집안 3대, 친척, 대학 시절까지 모든 걸 캐물었습니다. 사흘 후 그들이 말했습니다. 리성철 동무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소. 수령님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에 선발되었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예이자 최고의 비밀이요.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됐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에요. 아들도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다들 짐작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큰일을 맡게 됐습니다. 부디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영광인가, 감옥인가. 다음 날부터 특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보안 수칙, 비밀 유지, 응급 처치, 마지막엔 서약서 한 장.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을 평생 비밀로 한다. 어길 시 본인과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진다.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첫 근무날 아침, 아내가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특별 차량이 향한 곳은 평양 외곽 별장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삼엄한 경비, 검문소 3번. 그곳에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본 다른 세상. 별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금빛 샹들리에, 은은한 향기, 의료실엔 독일제 초음파, 일본제 혈압계, 미국제 심전도 측정기, 약품 보관함엔 스위스산 진통제, 프랑스산 항생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것만 있으면 환자 10명 살릴 수 있는데 하고 바라던 약들이었습니다. 선배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동무, 여기서 본 거, 들은 것 모두 국가 비밀이요.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인가? 2015년 여름, 처음 김주혜를 만났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았습니다. 울고, 웃고,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엔 전담 보육원 5명, 영양사 2명, 수없이 많은 경호원, 아이가 조금만 칭얼 대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점심시간, 의료진 식당의 밥상을 봤을 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 3가지, 생선찜, 나물 5가지, 과일까지. 한 끼가 평양 일반 가정 한 달 식량과 맞먹었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은 전부 특별 공급이요. 원산 앞바다 생선, 평안남도 특별 농장 채소들이요. 제가 진료하던 병원 환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양실조로 배가 불룩한 아이들, 약이 없어 물만 먹이며 버티던 노인들. 선생님, 약 좀 구해주실 수 없습니까? 하며 떨리는 손으로 돈을 쥐어주던 환자 가족들. 2016년 봄, 김주혜가 가벼운 감기에 걸렸습니다. 콧물 조금 나오는 정도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 엑스레이, 온갖 검사, 스위스산 해열제, 독일산 항생제 투여. 그 비용이면 제 병원 소아과 환자 100명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7살 여자아이가 위독하다고, 폐렴이 악화됐는데 항생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료실 약품 보관함을 쳐다봤습니다. 거기엔 같은 병을 치료할 약이 수십 병 있었습니다. 단 한 병만 있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혹시 여기 약을 조금?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리 동무, 정신 차리시오. 여기 것은 일반 인민을 위한 게 아니오. 만약 약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우리 모두 끝이오. 가족까지 화를 입는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날 밤, 차 안에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떤 아이는 감기에 최고급 치료를 받고 어떤 아이는 폐렴으로 죽어가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2017년 명절 때면 별장으로 배달되는 음식들, 한우 사골 육수 떡국, 온실 재배 과일들. 같은 시기 장마당에선 중국산 사과 한 개에 2,000원,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었습니다. 제 고향 함흥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식당 설거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음식이 남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고향에선 지금도 굶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 음식은 절대 밖으로 못 가져가요. 걸리면 가족이 다 위험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회주의구나. 모두가 평등하다던 사회주의가 이런 거구나. 김일성 주석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외웠습니다. 인민들이 금수강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 금수강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제 동료 박 선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병원 당비서는 반동 분자로 처리됐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환자 가족에게 요즘 약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가 체제 비방으로 신고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더욱 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커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 이게 과연 옳은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진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봄, 김주혜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온 김주애를 보는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밝게 웃던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고 말할 때도 또박또박했습니다. 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5살 아이의 너무 격식찬 존댓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교육 교사가 말했습니다. 주의 동무께서 요즘 예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장군님의 따님답게 행동하셔야 하니까요. 복도에서 김주애의 수업 장면을 봤습니다. 5살 아이가 책상에 단정히 앉아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말했습니다. 주의 동무,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해 외워볼까요? 그 어린 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나이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는 이미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여름, 별장 정원에서 김주애가 그네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먼저 그네를 점검하고 안전 매트를 깔고 주변을 확인한 후에야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방에서 온 환자의 딸,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 나온 아이였습니다. 같은 시간 한 아이는 그네 하나 타는데 수십 명이 보호하고 다른 아이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때였습니다. 김정은 가족의 생활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격리되고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의사 동료 한 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병원의 보호 장비도 약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2021년 김주애가 8살이 되던 해 특별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후계자 교육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역사 교사가 말했습니다. 주의 동무, 백두혈통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김일성 대원수님에서 시작된 혁명의 피가 주의 동무께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8살 아이에게 혁명의 피, 백두혈통, 후계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16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적어도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김주애는 달랐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2년 가을, 김주애가 9살이 되던 해 특별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주의 동무께서 곧 공개 행사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카메라에 찍힐 때 안색이 좋아 보여야 하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체제를 위한 도구.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20해 가까이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극소수를 위해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그들까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죽어간 아이들, 약을 구하지 못해 눈을 감은 노인들, 그들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삶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주애가 처음 공개 행사에 등장한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봤습니다. 9살 소녀가 김정은 옆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김주애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일까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도 결국 체제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리고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18살이었습니다. 곧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북에서는 남자들이 10년씩 군대에 갑니다. 18부터 28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아,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 체제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밤,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부인이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래 생각 안 해봤어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건가요?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런 말하다가 우리 다 죽어요. 저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지난 몇 년간 많은 것을 봤어요. 이 체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특권층의 삶과 일반 주민의 고통.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탈북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며칠간 저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저를 피했고 저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3년 초 아들이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리철수 동무는 오는 3월 5일자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라. 아들이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군대 가는 거 무서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다시 부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라도 가게 해줘요. 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 자리 잡으면 당신과 아들을 데려올게요. 부인은 반대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 직책을 가진 사람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은 즉시 연행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시오. 나와 아들은 여기 남겠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중국 의료 세미나 참석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돈도 모았습니다. 달러로 약 3,000불. 2023년 여름, 드디어 선양 세미나 참가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출발 한 달 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줄 수 없었습니다.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부모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밤, 부인과 아들이 잠든 후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소.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도 건강하세요. 순안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평양 시내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20해 넘게 살았던 도시.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 14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김주혜 동무께서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필 이 시간에 별장에 도착했을 때 김주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0살이 된 그 아이는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선생님, 목이 아파요.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체온을 재고 목을 살폈습니다. 가벼운 감기입니다. 이틀 정도 쉬면 나을 겁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가 지시됐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감기 하나에도 이렇게 난리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주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중국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큰 나라입니다. 사람도 많고요. 김주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외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평범한 아이처럼 꿈이 있구나. 하지만 이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혜야, 저는 무의식 중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처방전을 쓰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의료실을 나서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걸었던 복도. 이제 다시는 걷지 못할 복도.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일주일 후에 돌아온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부모님 명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이제 떠납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부인이 일어나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문으로 평양이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시간 후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단 하나. 내일 새벽,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달러 3,000불, 브로커 연락처, 지도, 그리고 가슴에 품은 가족 사진. 새벽 4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 비상구로 나갔습니다. 미리 연락한 조선족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곳이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선양 외곽 작은 마을의 낡은 농가였습니다. 리 선생님, 여기서 일주일 정도 계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추격조가 올 겁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치는 꿈, 가족이 고통받는 꿈. 사흘째, 브로커가 급하게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양의 사람들을 풀었대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조선족 교회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리 선생님,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있던 청년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다. 청년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주변 것들로 간이 부목을 만들었습니다. 이틀 정도 쉬어야 해요. 평양에서는 최고급 장비로 치료했는데 이제는 나무판 자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며칠 후 청년이 나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의 일이구나. 밤마다 북에 남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가족과 연락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하면 그들이 더 위험해져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였다는 것, 특수한 직책에 있었다는 것.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중국에서의 석 달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특권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숨어 살지만 적어도 제 선택으로 여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에서는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전이고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2023년 12월, 선교사님들이 다시 오셨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아들아, 아빠는 지금 중국에 있단다. 곧 한국으로 갈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나자.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새벽 4시, 작은 승합차가 교회 앞에 섰습니다. 저 말고도 탈북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배웅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리 선생님, 한국에 가서 다시 의사로 일하십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그리고 태국이었습니다. 첫날은 버스로 15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50년을 살았지만 북한 밖을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밤에는 작은 여관에서 잤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틀째는 기차를 탔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절대 한국어 쓰지 마세요. 조용히 있으세요. 사흘째, 중국 남부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합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밤새 걸어야 해요. 50이 넘은 나이에 밤새 산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출발했습니다. 캄캄한 밤, 손전등도 제대로 켤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뒤에서 오던 청년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교회에서 발목 다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조망 사이로 기어서 넘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 상처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밀림을 8시간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모기에 물렸고 가시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도 없다. 나는 운이 좋은 거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로 강을 건넜습니다. 보트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왔습니다. 10분 후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방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민국 수용소로 갔습니다. 사흘째,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탈북자 신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 차례에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평양 의사, 김정은 가족 담당. 직원이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확인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함께 온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면 뭘 하실 거예요? 다시 의사가 되고 싶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의사, 정말 환자를 위한 의사 말일세. 2024년 2월 3일,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4시간 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공항 복도의 한글 간판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2년을 살았습니다. 42년을 북에서 살았습니다. 거짓, 두려움, 억압 속에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왔을 때 처음 본 것은 밤하늘의 불빛들이었습니다. 공항 건물의 빛, 가로등,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북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밤중인데도 환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간 한국의 법, 경제, 문화를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를 마트에 데려갔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건들, 선택할 수 있는 게 수백 가지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주애.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검색했습니다. 북한 인권,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굶주림.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3개월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재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사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52살에 다시 수험생이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생 의사로 존경받으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의사가 아니었지만 환자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말투가 이상한데 어디서 왔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잘 왔어요. 여기는 자유니까. 그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나도 북에서 내려왔지. 우리 가족은 북에 남았어. 7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지.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통일이 되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90이야. 하지만 너희 젊은 세대는 꼭 통일을 이뤄야 해. 밤마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얼마 전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낙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김정은 가족의 특권, 일반 주민들의 고통,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요즘 탈북자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료 건강 상담을 해줍니다. 지난주에는 젊은 탈북자 여성을 도와 병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녀가 고맙다고 할 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의 일이구나. 가끔 김주애를 생각합니다. 지금쯤 12살. 뉴스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아이도 언젠가 자유를 알게 되기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이 갈라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70년 넘도록 갈라진 이 땅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 부인과 아들에게 전합니다. 여보, 아들아, 아빠는 여기서 너희를 기다린다. 언젠가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믿는다. 그리고 김주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주애야, 너는 아무 죄가 없단다. 언젠가 너도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탈북자를 받아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통일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감사합니다.